이번 세미나는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배경과 현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는 전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강정민 박사님께서 맡아주실 건데요.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하기 전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네, 전체 갤러리를 바꿔주십시오. 예.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김성환 의원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허영 의원님도 오셨고 박성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계속 이제 의원님들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 그린 뉴딜 연구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공동대표로 우원식 의원님과 김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께서 지금 지방에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입니다. 지금은 강원도에 와서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우리 원래 그린 뉴딜 연구회의 주제라기보다는 핵융합에 관해서 오늘 토론을 하게 됐네요. 올해는 파리 협정에 따라서 세계 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이를 이행하는 첫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37% 줄이기로 한 목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죠. 저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11월 달에 NDC 목표를 상향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의 이행은 기후위기 극복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원자력계도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대안으로 핵융합을 내세우고 있죠. 그분들의 주장은 핵융합이야말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나오지 않는 환경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방사성 물질도 중저준위로 소량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 과정에 사용하는 승중수소의 위험성이나 엄청난 양의 중저준이 방사능 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큰 문제점은 핵융합 발전이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핵융합이 2050 우리 탄소 중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그런 점들을 한번 다시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또 갑자기 이런 핵융합이나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그린 뉴딜 연구회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점들이 잘 규명돼 나가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갔는데 세계 속에서 기여하는 또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길로 잘 잡아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멀리 있지만 오늘 시작하는 연속 세미나가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제 일정도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그린 뉴딜 연구회 공동대표이신 김성환 의원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도 맡고 계신데요. 김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준비해 주신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정민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우원식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문명사가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산업혁명 과정에서 무한하게 써오는 과정에서 지구의 온실가스의 농도가 올라가고 그게 대기의 온도를 올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피부적으로 일상적으로 기후의 급격한 변동을 목격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종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의 세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전 인류의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5도 이하로 막는데 대략 6년 3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제로 이전에 2030년까지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략 45% 이상 높이자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의 여건상 못해도 40% 이상은 낮춰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산업 구조나 에너지 체계가 그동안 이제 석탄과 원전 그리고 대규모 장치 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석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탈탄소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겠냐, 여전히 원전이 좀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토론에서 이제 주로 얘기가 하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주제로 되어 있는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는데 언제 상용화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기대가 아주 먼 미래입니다. 대략 상용화되는 시점이 탄소 제로 시점이 2050년쯤 돼야 이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기술을 현실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 일종의 이제 실험과 R&D 투자의 단계라면 이미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구는 현실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 핵융합이 인공태양이라고 하지요. 이미 태양이 여러 가지 핵융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태양이 주고 있는 에너지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아시는 대로 태양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에너지의 1시간분만을 우리가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우리 인류가 1년간 쓸 수 있는 에너지량과 같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선 태양이 주는 자연 에너지, 주로 이제 햇볕과 바람으로 상징되는 그 자연 에너지를 우리가 최대한 우리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우선 대체하고 그리고 이 핵융합 등등과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기술 과제로 발전시켜서 언젠가는 상용화하되 마치 이것이 현재 일종의 기후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치환되는 것은 우리가 잘 가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토론회의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강정민 박사님과 여러 토론자분들의 좋은 의견 함께 듣고 국회에서도 이걸 잘 귀담아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공동대표님께서 인사말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흐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바로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정민 전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석사와 박사도 이제 같은 원자력 분야에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미나 강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양현영 의원님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 그리고 원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서울대 원자핵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83학번이고요. 학부하고 이제 석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한 3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동경대학에 가서 이제 원자력으로 박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핵융합과 관련해서는 핵융합에 대한 이제 과도한 기대 그리고 이제 과연 현실은 어떤지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제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2050 탄소 중립은 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이러한 이제 시대적 조례에 편성해 가지고 국내 핵융합계 이제 쪽에서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 핵융합이 아주 큰 대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 핵융합 전문가분들은 이 핵융합 발전이야말로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고 이제 무궁무진한 친환경 경제적인 에너지고 이제 방사선 물질도 중저준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핵융합 발전은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국내융합계조차도 이제 2050이 되어야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를 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그 핵융합계 쪽에서도 대부분 205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에 기본적으로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없다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핵융합 발전 계획에 보면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제 핵융합 원자로에 대한 어떤 형태입니다. 핵융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자핵, 가벼운 원자핵이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부딪혀서 하나의 조금 무거운 핵으로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질량 차이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이 수소 원자핵이 이제 가장 가벼운 핵인데요. 그 수소 원자핵에 이제 핵에 이제 중성자가 하나가 더 들은 이제 이중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성자 두 개가 들어있는 삼중 수소가 있습니다. 이중 수소도 이제 그 자연에 존재하는 양은 적은데 삼중 수소는 아주 극미량이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든 생산을 해서 그 이중 수소와 삼중 수소를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부딪혀서 융합을 시키는 거죠. 융합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원자핵은 이제 서로 부딪힐 경우에 융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게 하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서로 부딪히게 해서 이제 그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럼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원자핵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제 그 온도 자체를 아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태양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 수천만 대 온도로서 이제 이게 핵융합이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게 이제 그 중력이 아주 높았어요. 근데 지구상에서 그걸 하려면 온도를 갖다가 무려 1억도, 2억도 이렇게 올려줘야만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핵융합을 일으키는 이제 원리는 도나스형처럼 생긴 이 토카막이라는 기구와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도나스형처럼 생긴 이 스텔러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레이저에 의한 핵융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이트라는 거는 이 토카막 형태의 연구로인데요. 이 도나스처럼 생긴 이 속에 자기장을 걸어서 이 아주 온도를 이제 1억도까지 올려서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케이스터라고 하는 국내 핵융합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핵융합이 이제 온도를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1억도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야 이제 그 핵융합의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1억도에서 10억도 사이의 온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이트는 여기에 이제 근접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융합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더라도 안에
모든 게 이제 이온화된 플라즈마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거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아주 불규칙하고 그래서 그 거동을 제대로 이제 여기 자기장 속에다가 가둬야 되는 이게 난제인데요. 이 그동을 이제 그 자기장 속에다가 얼마나 가두느냐, 그게 이제 현재 전 세계 핵융합계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몇 초 단위로 이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요. 근데 이 국제 핵융합로인 이터는 목표를 400초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400초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연쇄적으로 계속 운전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주 이제 보면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수식을 보여주는 이유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수식을 적었는데요. 이 이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이제 이 헬륨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한, 그럼 도대체 삼중수소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느냐. 캐나다에서 현재 중수로를 가동하는 캐나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삼중수소 재고가 20kg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핵융합로 100만 킬로와트급 핵융합로 이 1000메가와트인데요. 연간 120kg이 필요합니다. 연간 120kg. 이 삼중수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없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일단 삼중수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초기에 삼중수소를 많이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제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핵융합로 내에서 이 중성자를 이용해서 이제 리튬을 이용해서 삼중수소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상의 삼중수소를 생산한 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추출해 내어서 다시 이게 이제 연료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거의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론적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실현되기는 실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안정적으로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이제 제어하고 그다음에 이 핵연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식시키는 게 가능하면 그때는 이제 핵융합 발전이 이제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핵융합 발전이 이터를 또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이터라는 거는 국제 핵융합로는 전기 생산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이제 연소 플라즈마의 거동을 갖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느냐를 보이는 거예요. 이 연소 플라즈마라는 게 2억 도가 넘는 온도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의 이 거동이라는 걸 갖다가 안정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적 난제로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규명하겠다는 거고 이 또 삼중수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터는 이제 전기 생산을 못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에 또 핵융합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식로라고 실정로라고 하는데요. 실정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럼 이터 다음이 실정로입니다. 실정로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전기 생산을 하게 되는 걸 갖다가 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정로에서 전기 생산을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서 왜냐니까 이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의 80%는 이 중성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중성자를 갖다가 가벼운 원자로 이제 물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물을 이제 온도를 올리거나 또는 다른 이제 매질을 이용해서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성자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물을 끓이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중성자가 여기에 이제 전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에너지의 100%가 다 이게 또 이렇게 전기로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일부만이 이제 이 물을 데우게 되고 이 물을 데운 게 이제 스팀으로 이제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얻게 되는 거죠. 아주 이제 효율이 낮은 그러면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핵융합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이제 전기를 얻는 과정은 너무 이제 현재처럼 보일러처럼 단순한 거예요. 석탄 보일러든 가스 보일러든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원자력 보일러든 다 보일러죠. 어떻게 보면 보일러 개념이죠. 그래서 생산되는 전기의 효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금방 말씀드린 그 연소 플라즈마의 거동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렵다. 이거 자체가 거동이 이제 왜냐하면 2억도 이상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는 그 원자들의 거동을 안정적으로 100% 거동을 이제 제어해야만이 이제 이게 이제 이 행동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보겠다고 이제 이터 20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0조 원 이상이 들어가고 2025년을 완공 목표로 하는데 또 연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개 국가가 이제 여기에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데 딱 한 개 국가당 약 3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과학적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융합 동맹은 이 보시면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제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 계획, 현재 이제 3차 에너지 핵융합 기본 계획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차 할 때는 2030년대 핵융합 발전이 이제 된다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근데 현재 와서는 이제 3차에서는 2040년대로 연기됐고 지금에 와서는 또 2050년대 가서 핵융합이 발전이 상용화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트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증로로 만드는 걸 갖다가 국내에서는 K데모라 해서 실증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증로 자체가 돈이 이제 기본적으로 20조 원 이상이 드는 거죠. 그걸 갖다가 20조 원 그러니까 이트 그 프로젝트에 20조 원 이상이 들고 있으니까 이 K데모라는 실증로 건설에도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돈이 들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원자력에서 핵융합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국내 핵융합 개발 로드맵을 보시면 이건 핵융합 연구소에 계신 전문가분이 발표 자료에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틀 다음에 이제 데모가 있습니다. 이 실증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증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1년에 몇 시간이라도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해보는 거죠. 시도를. 이걸 갖다가 이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뭐 몇십조가 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2050년대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먼 미래입니다. 왜냐니까 이제 이 이트가 2020년대 중후반에 이제 건설되어서 20년 동안 운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핵융합이 될까 말까를 갖다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검증하고 난 뒤에 거기서 되면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1년에 뭐 몇 시간 이상이라도 이제 전력 생산을 해볼 실증로를 짓게 되는데, 여기 핵융합 연구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은 빨라요. 2050년대로. 이 실증로 자체를 2050년대에 이제 운전을 시작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대 프로젝트의 이제 연구개발 기간을 한 30년 고려하면 아직도 건설되지 않은 이 데모 실증로가 성공한다는 가정 아래서 그에 기반해서 핵융합 발전 상용로 1호기가 나올 건데, 그게 이제 2070년, 80년 중에도 실현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은 무궁무진한 싼 에너지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자재나 비싼 자재나 이제 건설비가 있거든요. 초기 건설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전기의 판매에 의한 이득이라는 거는 아주 미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핵융합 발전 비용이 자본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 가동 시간에 의한 이제 전력 생산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원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핵융합 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2018년도 이제 핵융합 지지하는 입장의 한 연구 논문, 이거는 이제 핵융합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연구 논문인데, 여기에 보면
160만, 1.6기가와트, 즉 160만 킬로와트의 핵융합로를 갖다가 상정하고 그 건설 비용으로 무려 이제 약 9조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균동화 발전 비용으로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180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계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발전 비용, 균동화 발전 비용 자체가 기존의 발전원들, 즉 석탄,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보다 이미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지금 그 핵융합 발전의 어떤 연구 비용을 추정해도 현재 모든 발전원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석탄, 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는 앞으로도 이제 가격이 계속 이제 발전 단가가 싸질 건데 핵융합 발전은 이거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존의 이제 미래 핵융합 발전이라는 게 기존의 타월전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비싼 핵융합을 하면서까지 이제 핵융합을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실 이 전력 생산이라는 게 1kWh당 얻는데 드는 돈이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온실가스 안 내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결국 이제 재생에너지가 역시 미래에 갔을 때 이제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핵융합 발전 자체가 이 다른 발전원들과의 이제 경쟁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심각하게 이제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비효율성이 있는데 이 비효율성이 핵융합 발전에 이제 가동률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구성 부품 교체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블랭킷과 다이버트라는 게 있습니다. 블랭킷과 다이버트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핵융합이 이 반응이 일어나는 이 주변에 있는 부품들입니다. 이걸 이제 블랭킷이라고 그러고 이 밑으로 이제 열을 뽑아내는 데가 다이버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핵융합 반응이 이터가 400초라 했는데 400초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연쇄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반응을 해서 1년, 2년 운전을 했다고 치더라도 1년, 2년 운전하고 난 뒤에 이 블랭킷이나 다이버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무려 이 교체를 하는데 보수 기간이 최소 반년 이상입니다. 최소한 반년 이상이라는 게 이 핵융합계에서 가장 낙관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1, 2년 운전하고 난 뒤에 반년 이상을 갖다가 이제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이제 유지 보수 기간 동안에는 거꾸로 상당량의 전력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 극저온 유지를 한다든지, 왜냐하니까 이제 초전도 자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극저온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핵융합 자체 시설의 어떤 전력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전력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년 운전하는 동안에 중간에 이제 어떤 플라즈마의 이제 어떤 불안정성으로 이게 이제 핵융합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지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깥에서 전력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거 자체가 이제 발전에 있어서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전 경제성 때문에 아까 1.6기가와트 이제 160만 킬로와트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가 이 핵융합 자체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규모, 발전 용량을 대규모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도 그렇고 우리 국내 전력망 미래도 그렇고 어떤 전력망 개통 안정성 차원에서는 이 대규모 발전원은 앞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됨으로써 점점점 이제 소규모 어떤 분산화된 전원이 이제 적합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수요 공급 문제 가지고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출력을 높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그런 이제 유연한 운전이 필요한데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융합 발전은 비효율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폐기물이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핵융합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 자체가 이제 삼중수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수소, 삼중수소. 삼중수소 자체는 이제 요번에 이제 최근에 경주에서 그 방사선 물질 누출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그 삼중수소입니다. 바로 그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가 이제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주변에서 이제 여기 새어나와서 이제 누출될 확률이 높죠. 아주 이렇게 기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회수해서 이제 다시 해결료로 만드는 그런 이제 장치도 사용하기 때문에 삼중수소 누출에 의한 방사선 피폭이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이제 중성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성자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핵융합로의 구조 재료 자체가 다 방사화됩니다. 방사화된다는 게 이제 이게 자체가 저준위 방사성 물질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의 이제 한 연구는 전기 출력 150만 킬로와트 발전소에 25년 딱 운전하고 나오면 7만 톤 이상의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생성된다고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체시 나오는 5만 톤도 추가로 발생되고요. 이것만 해도 12만 톤 이상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약 100년간 저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핵융합로 사용되는 철광제 속에 포함된 이 두 가지 물질, 니오비움과 이제 몰리버덴이 있는데, 이게 중성자를 이제 맞음으로써 장수명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핵융합로의 이제 아주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인 초준도 자석의 이제 부속물질이기에 하나이기도 한 이 니오비움은 중성자를 먹음으로써 이제 니오비움 94라고 하는 이 고준위 방사능 물질로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준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도 나온다. 이게 이제 방사선 핵융합 발전으로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기의 여러 지적 사항들 제가 말씀드린 지적 사항들을 감안할 때 이 기술적 난제를 다 극복하고 미래 핵융합 발전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핵융합 발전은 경쟁력이 있는 다른 이제 발전원에 비해서 이제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기술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쌓여 있는 이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위해서 향후 60년에 걸쳐서 현재처럼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관련 지원 정책과 연구 예산에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기본적인 과학 지식으로 네. 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나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실 분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은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저는,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핵융합, 그리고 발전, 그리고 상용화, 이건 각각 세 가지가 떨어뜨려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핵융합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로 발전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또 상용화가 가능한 건지, 이 세 가지는 좀 약간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현재 핵융합 반응이 몇 초까지 유지가 되는 걸로 나오나요? 그게 이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이제 온도가 이제 1억 도 이상, 2억 도 이상 이렇게 온도가 올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래야 이제 각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이런 원자들의 이제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아주 빨라질 때 이제 서로 이제 원자 원자 핵의 이제 어떤 벽을 뛰어넘고 이제 서로가 이제 붙어서 핵융합
일어나게 되는데,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건데 그 예. 에너지를 보통 태양에서는 1,500만 도 정도면은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왜 지구상에서는 1억 도에서 2억 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될까요? 그게 이제 태양의 경우는 이제 중력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중력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이제 중력 상태에서 온도는 이제 그 정도 되더라도 이제 서로 이제 중력이 높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온도를 이제 1,500만 도 하더라도 이제 그게 중력 플러스 온도기 때문에 이제 이게 쉽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구상에서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기압이 일기압이지 않습니까? 일기압이니까 온도를 이제 대신에 이제 아주 높여서 그걸 1억 도, 2억 도. 아까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네, 그림 다시 예. 공유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 무게가 30만 배 차이가 나는 거죠. 30만 배 이상 작기 때문에 중력도 그만큼 작은 거고, 예. 그래서 여기 태양에서는 일어나는 예. 핵융합 반응이 지구에서 일어나려면 1,500만 도가 아니라 1억 도에서 2억 도는 있어야 된다. 예. 요 그림을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요 파란색 상에 이제 들어가야 여기 이제 핵융합 반응을 갖다가 일으키고 이제 핵융합 반응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억 도에서 요 10억 도 사이잖아요. 1억 도에서 10억 도 사이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고, 이터는 그러고 이제 그 가둠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는 뭐 어떨 때는 가장 최근까지도 1초 또는 10초 20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한 100초도 달성했다고 그러긴 하던데요. 이게 이제 1억 도 온도를 해가지고 100초를 유지를 했다. 대단한 1억 도라는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 예, 않겠네요. 그렇죠. 여기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감금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0초 단위든 100초 단위든. 그래서 이터의 목표는 이걸 400초로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럼 이터는 저걸로 실증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 핵융합이 400초라도 유지되게 만든다. 이게 이터의 목표군요. 예, 그렇죠. 왜냐니까 저 정도 온도가 되면 이중수소, 삼중수소가 이제 이온화가 됩니다. 위에 전자가 없어져서 이온화가 되는데, 서로 이온 상태로 이제 존재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토카마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이 자기장 내에서 이게 움직입니다. 서로 플라즈마 상태로. 이거 자체 움직이는 행동이. 거동이라는 게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행동이 예. 굉장히 불규칙한 거죠. 어떤 거는 이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자기장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이게 안에서 도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서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요 안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갇혀 있고,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연구는 대부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온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또는 온도가 높더라도 이제 감금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야. 왜냐면 그렇게 길게 해야 연속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연속 운전을 해야만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내게 되니까요. 우리가 보통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한 320도, 350도 예. 그렇죠? 핵연료 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가 그런 예.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가스 발전은 뭐 1000도, 2000도 그렇게 가스 폭발의 그 에너지를 견디게 하는 가스 터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재료가 예. 중요한데, 지금 이거는 1000도 단위도 아니고 10,000도 단위도 아니고 그게 10,000,000도 단위도 아니고 그 다음에 1억도 단위, 사실 1억도 단위의 온도를 견디는 물질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자기장을 걸어서 실제로 중력을 거슬러서 자기장을 걸어서 중간에 공중에 붕 떠서 플라즈마가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해서 이온 상태로 있도록 만드는 거. 그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일정하게 온도 1억도에서 10억도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터 국제 핵융합 연구 기구인 이터에서는 그걸 400초를 하는 게 목표다. 예. 예, 그게 현재 상태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50만 킬로와트의 열을 이제 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잡고. 근데 400초를 유지하면서 50만 킬로와트를 순간적으로 출력을 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시간도, 예, 그렇죠. 네, 네. 네, 저 숫자만 봐도 머리가 이렇게 복잡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로 쉽게 풀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핵융합 반응이다. 그 예. 핵융합 반응을 아직 그러니까 뭐 초 단위로 성공했지만 100초 정도? 근데 저걸 400초까지 유지할지 그건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 그게 이제 이틀을 통해서 이제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통해서 그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완공되면 20년간 이걸 갖다가 이제 해보겠다는 거죠. 이 실험을 해서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2025년에 예. 이터의 그 실험로를 만들고 예. 실험로 안에 1억 도 이상이 되는 온도를 통해서 플라즈마를 유지를 시켜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아이언맨 그 영화에 보면 저런 예.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예. 토카막이 나오거든요. 아이언맨 예. 1편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터에서 2025년까지 만들어서 예. 그 안에 400초 동안이라도 플라즈마가 유지가 돼서 예. 핵융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 현재까지 목표인 거고 예. 그러면 2025년에 400초 달성을 하면 그걸 20년 동안 실험을 해서 우리가 인간이 과학적으로 그걸 거동하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그렇죠. 확보하겠다. 예. 왜냐니까 이제 그게 이 연소 플라즈마 온도가 이제 1억도 2억도 되는 연소 플라즈마가 이제 이렇게 불안정해서 이 움직임이 불안정해서 어떨 경우는 이제 이게 꺼져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제 또 과열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통제하느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핵융합 예, 반응을 예. 하고 싶을 때 하고 끄고 싶을 때 끄고 예, 그렇죠.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예. 첫 번째는 핵융합 반응이 유지가 될 거냐가 관건이고 예. 두 번째는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예, 있느냐가 안정적으로 반응이고 유지하느냐. 예, 그다음에 20년 동안 그런 실험을 한 다음에 예. 핵융합 발전 이제 예. 발전소로 우리나라는 예. K데모를 만들어서 저때 20년 동안에 같이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 데모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예. 이트에서는 이 발전하는 게 없거든요. 아까 봤던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핵융합 반응을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시키고 제어하는 게 될 경우에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냐니까 그 삼중수소가 굉장히 미량밖에 없으니까 안에서 이제 삼중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뽑아내고 다시 이제 보충하고 하는 이 과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트가 그 두 가지를 갖다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증로가 되는데 이 실증로에서는 이제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근데 에너지의 80%를 이 중성자가 갖고 나옵니다. 중성자가 발생되는 그 방향은 이게 전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이 중성자의 에너지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잘 받아들일지는 저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중성자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중성자가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성자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는 이 빠른 움직이는 빠른 이 중성자가 다른 데 부딪혀서 그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근데 중성자가 이게 받아서 중성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이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면 이쪽은 이제 중성자의 에너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걸 받으려면 이제 중성자보다 이렇게 이제 좀 가벼운 중성자보다는 좀 무겁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물같이 물이나 또는 이제 가벼운 금속이나 이런 가스나 이런 형태로 되어야만이 그 중성자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핵융합에서 생긴 에너지의 대부분을 갖고 나오는 중성자로부터 중성자의 에너지를 뽑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플라즈마 자체가 1억에서 2억도라 그러니까 예. 그 온도를 저는 근데 궁금한 거는 1억도에서 2억도로 온도를 올리려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나오는 에너지는 1억에서 2억도로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야만 이게 예. 발전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예. 저는 아까 그 경제성에서 킬로와트 아워당 180원이라고 말한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만큼의 에너지를 빼낼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중성자 이용한 정도의 에너지만 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제 뽑아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왜냐니까 이제 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 에너지보다 실제로 이제 10배 또는 수십 배의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저기 핵융합- 17.6 메가볼트라는 저 에너지가 나온다는 예, 전제 예. 하에서 그렇다는 거죠? 17.6 메브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하나씩 이렇게 핵융합을 하게 되면 이만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이 에너지가 사실은 이것보다 이제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터가 그걸 이제 증명하게 됐고요. 네. 이 이터라는 거는 뭐냐면, 요 반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50메가를 이제 집어넣으면 500메가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10배 이상의 10배 정도는 이 된다. 이상의 이제 에너지를 얻겠다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넣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입된 에너지보다 이제 나온 에너지가 많게 되니까요. 그럼 혹시 그런 원리 아닐까요? 1억도에서 2억도를 한 장 올리는 게 아니라 한 400초 정도 핵융합 반응 일으키면 그때 나온 에너지가 들어간 에너지보다 10배 이상 나오니까 그걸로 돌리고 그럼 그동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또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또 에너지를 빼내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요? 간헐적으로 하더라도 거의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100만 킬로와트라고 할 때 100만 킬로와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이제 한 80% 또는 90% 가동률로 한다고 할 때 연속적으로 열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 킬로와트 같으면 거의 3배 이상이니까 3천만 3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어떤 열량을 발생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열량만 이제 결국 전기로 나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400초라는 거는 이게 이제 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으로도 이제 계속 연속 반응이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400초라고 하는 거지. 이 400초하고 예를 들어서 또 400초를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거는 그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보니까 채팅이 2개가 올라왔는데 이게 질문이 올라온 건가요? 질문은 올라온 거 없습니다. 질문 올라온 것 같다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 이제 전기 생산은 굉장히 핵융합 반응으로서 발생한 그 에너지를 뽑아낸 에너지를 이 중성자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든. 그래서 결국 얻게 되는 게 뭐냐면 물을 끓이는 겁니다. 이게 전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증기 발생기 전기를 만드는 건 단순히 열 가지고 물만 끓이면 되는 건데 예. 물 끓이는 거를 굳이 저렇게 네. 복잡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왜 하느냐. 그것도 지금 예.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400초 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 목표로 돈을 들이는 게 현재까지 20조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20조가 들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20조의 이상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예. 현재까지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럼 20조 원이 들어가서 핵융합 반응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실증로 만드는데 또 한 20조가 또 들어가고 예. 그럼 실증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증로 다음에 상용로를 만드는데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십 조의 돈, 뭐 50조 뭐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그걸 물 끓이기 위해서 한다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핵융합 보일러잖아요. 보일러. 석탄 보일러, 가스 보일러처럼. 예? 네.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원자력 보일러잖아요. 네, 원자력 보일러. 이 핵융합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로 물 끓여서 전기 만드는 거죠. 여기서 나온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거보다 더 효율이 높은 거죠. 왜냐니까 거기서 발생한 핵융합 반응으로 핵분열 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는 대부분 다 핵연료에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핵연료의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핵연료를 이제 열 에너지를 물이 이제 냉각시키면서 그 열이 이제 물이 이제 전기가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더 이거 뭐지 그 핵분열 발전이 이거 단순히 발전 그러니까 차원에서 저는 보면 이제 훨씬 처음에는 네. 그 핵융합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상당히 있으니까 태양처럼.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중성자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빼기 위한 작업이다. 예, 그렇죠. 왜냐하니까 그 에너지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게 그 에너지를 만약에 우리가 그 에너지 직접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디 이 재료들에 닿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 1억도라는 열이 예, 예. 다른 물질에 닿아야 되잖아요. 그 닿으면 그 재료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1억 도라는 온도가 유지가 되더라도 그 온도가 전달되게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온도가 견딜 수 있는 재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럼 그거를 온도를 조금 낮춰서라도 전달되게 해야지 그 1억 도, 2억 도 이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활용을 못 한다는 건가요? 결국은 플라즈마 유지하고 핵융합 반응을 유지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네요. 아니, 근데 말씀을 드리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1억 도 이상, 여기 10억 도 사이, 그죠? 이 온도가 되어야만이 핵융합 반응이 일으키는 거고, 이 온도가 이하가 되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온도 자체는 유지를 시켜야 전 돼요. 처음에 그 1억 도에서 2억 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올 거니까 그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예. 그 열을 이용한다 생각을 했던데.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죠. 벌써 근데 에너지가 중성자를 이용한다면서 그 옆에 아니, 있는 왜냐니까, 뉴트론을 예. 이 이중수소,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하면 나오는 물질은 중성자하고 헬륨이에요. 그렇죠. 중성자하고 헬륨밖에 안 나오고 이 중성자와 헬륨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성자가 에너지의 거의 80%를 가지고 요 헬륨이라는 게 한 20%를 가지는 저는 거예요. 핵분열 에너지에서도 중성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그죠. 그것도 이제 중성자가 나오는 게 핵분열은 우라늄이 이제 중성자를 하나를 먹어서 이제 핵분열 생성물로 나눠지고 중성자가 또 한 두세 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는 뭐냐면 이 핵분열 생성물의 운동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세 개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죠. 핵분열 반응에서는. 대신에 핵분열 반응에서는 핵분열 생성물이 예를 들어서 세슘, 크립톤 이런 물질들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 운동 에너지가 핵연료 내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온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그 열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전은 예. 그 우라늄 235를 핵분열을 시키면서 예. 그 중성자도 나오고 다른 핵분열성 물질이 나오고 예. 걔네들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열이 발생하면 그 예.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고. 예. 근데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핵융합시켜서 나오는 예. 그 중성자 가지고 순전히 그렇죠. 그 중성자의 운동 중성자의- 에너지만 가지고 그렇죠. 쓰는 건데 예.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1억도, 2억도의 그 온도는 또 다른 얘기다. 그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예. 물을 끓이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알아듣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 온도를 유지하게 들기 위해서는 이제 바깥에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에너지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1이라는 에너지를 넣어줘서 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가 나오는 게 한 10 이상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10 이상의 에너지가 뉴트론이라는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그러니까 80%가 이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로 나온 걸 이 중성자를 바깥쪽에서 감속시키면서 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성자가 전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실되는 중성자도 많은 거죠. 손실되고. 그리고 일부의 중성자가 여기 이제 열로 바뀌겠죠. 열로.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중성자가 열로 바뀌는 걸로 예상을 할 그거는 건가요? 왜냐니까 이론적으로? 여기서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게 이 중성자를 이제 감속시키는 매체를 어떻게 이제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 핵융합 발전이라는 걸 갖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중성자로부터 에너지를 잘 뽑아서
물을 끓여야 되는 거죠. 음, 굉장히 복잡한 핵융합 보일러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지, 물론 이게 이제 탄소 중립에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 이제 현재 2050년대 일단은 온실가스 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이제 장점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무궁무진하게 이제 바닷물로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바닷물 속에 이 삼중수소는 없거든요. 바닷물 속에 삼중수소는 없어요. 이중수소는 좀 있지만 삼중수소는 없어요. 이 삼중수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삼중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근데 이제 이틀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틀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틀 속에서 리튬을 집어넣어서 삼중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삼중수소를 그러니까 중성자를 먹어서 만들잖아요. 여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삼중수소를 정식시키는 거죠. 그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뽑아내서 다시 이제 재공급하겠다. 그러면 삼중수소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되니까 이제 연료에 대한 그게 없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성자는 이 삼중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이 열원으로서는 또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중성자거든요. 여기서 생산된 중성자를 연료도 이용하고 또 리튬을 갖다가 이제 정식하는 데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것 말고도 나온 중성자를 어떻게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발전으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그 중성자를 이용해서 또 삼중수소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과제도 남아 있는 거네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과제들이 제가 많이 있다고. 근데 이 모든 거를 단순히 물 끓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상에서도 어쨌든 구현을 해보자고 생각하는 그 과학적 도전,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학적인 도전, 그 도전을 갑자기 물 끓이는 발전소랑 연결시키고, 그것도 2050년대 아직 상용화될지도 알 수 없는 그걸 탄소 중립이랑 연결시키는 건 좀 이 단계를 넘어서는 좀 과도한 거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까 허영 의원님하고 김주영 의원님도 들어오셨나요? 네, 의원님 저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 끄고 계신가요? 예. 김주영 의원님, 아까 박성준 의원님도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허영 의원님도 들어오셨고, 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따로 지금 카메라를 끄고 계셔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고등학교 과학 시간처럼 제가 질문을 막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 채팅방에 의견을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내용이, 네네,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핵융합 발전, 그리고 상용화, 그리고 탄소 중립, 크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을 때 핵융합 반응을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킨다고 했을 때 그걸 또 발전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냐. 발전소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상용화 시킬 거냐. 상용화는 또 다른 과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핵융합 발전을 상용화 시켰을 때 이 탄소 중립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네, 이 네 가지를 뛰어넘는 데 있어서 핵융합 반응을 안정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양처럼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한 1억 도에서 10억 도 사이에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성자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성자를 어떻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낼 거냐, 그게 과제인 거다. 그리고 그 삼중수소하고 중수소가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부딪혀서 핵융합하기 위해서 삼중수소가 충분히 필요한데, 그 삼중수소를 또 어떻게 만들 거냐, 만드는 과정에서 중성자가 또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또 중성자를 통해서 발전소를 얻는 효율성은 또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여러 과제들을 앞으로 풀어야 되고,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온도를 견디는, 그러니까 직접 닿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온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재료를 어떻게 잘 개발하고 발전시킬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준위 폐기물 뿐만이 아니라 고준위 폐기물도 분명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핵융합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도전 그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제가 뭐 생물학 공부를 할 때도 노화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멸에 대한 연구,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을 위한 과학적인 투자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뭐 발전을 하겠다. 그리고 탄소 중립, 2050년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당장 2020년대에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원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까지 가지고 오기는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1시간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정민 박사님께서 맺은 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주 양 위원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마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많았을 건데 그래도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융합이란 것 자체 그리고 발전이란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아주 지난한 일이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마치 발전이 지금 핵융합 발전이 가까운 미래에 될 것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1년에 1,500억 원 이상 앞으로 이제 더 돈이 들어갈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틀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마치 이제 실정로를 갖다가 마치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 실정로 자체도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해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 핵융합이 발전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을 갖다가 이제 과기부뿐이 아니고 이제 산자부의 예산까지도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어떻게 보면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제 어떤 기초적인 핵융합과 관련된 어떤 기초적인 연구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연구 개발의 어떤 정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상용화에 대한 어떤 핵융합 발전에 대한 거는 이제 구분돼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해서 어떤 재검토하고 이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좀 말씀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만, 양희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과학이라는 게, 과학이 제가 저도 이제 과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은 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많은 과학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말 한다고 대단한 과학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학을 얼마나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냐, 그게 또 전문가 과학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강정민 박사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점을 정리하고 그 중에 중요한 대목을 짚어드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이 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550조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간 예산을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극화 시대로 가면서 이 국민 세금을 정말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게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노벨 과학
과학자의 그런 탄생이 어려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 핵융합도 사실 기초과학 지원으로서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핵융합이라는 과학을 사실은 연결고리가 되게 충분하지 않은 갑자기 발전과 탄소 중립으로 뛰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뭔가 포장하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와 연결되는 어떤 포장이 없으면 그 기초과학으로서의 연구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역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물학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과거에 황우석 교수님의 그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게 뭔가 당장에 우리 사회에서 돈이 될 만한 뭔가의 그 성과가 나올 만한 걸로 포장되지 않으면 그쪽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그런 포장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쓸 때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응용과 상용 분야에서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만 한다면 이런 무리한 포장들은 없을 텐데 그런 게 죄송한 말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작으로 지금 SMR도 있고 또 SFR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그 SMR은 SFR 성격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SFR, 그러니까 소듐 패스트 리액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트륨 고속로인데 이걸 위해서는 또 재처리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초 연구들을 하고 있죠. 네, 갑자기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의 기술인 것처럼 과대 포장이 되는 게 아닌지 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7월 12일 오전인데요. 지금 7시 반으로 나와 있는데 8시로 하려고 합니다. 7시 반은 약간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7월 12일 날 그때는 SMR 그러니까 스몰 모듈 리액터죠. 작은 형태의 모듈형 리액터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유럽도 미국도 또 우리나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탄소 중립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오늘 나온 이 토론 세미나 내용은 저희 양희원영 TV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오후 정도에 업데이트 할 거니까 혹시 앞부분 놓치신 분은 들어가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정민 박사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